사화 줄거리. 오키도로 인해 어떤 기가를 느끼고 무슨 일을 저지르고 싶은 심정의 이경은 조라는 지아이와 호텔에 갔다가 분홍 시트를 보며 경악을 하고 악몽 같은 지난 경험을 떠올린다. 그것은 잊을 줄 알았던 피하고 싶었던 기억이었고 이경은 그 기억과 마주한다. 폭격으로 인한 행랑채에 숨어있던 두 오빠의 죽음.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고 계집애만 남겨놓은 하늘에 한탄하던 어머니의 혼잣말. 그 후로 어머니는 망연자실해졌고 경아는 점점 더 어머니를 피한다. (15) 나는 옷을 황급히 주워 입었다 뿐이지 여밀 곳을 제대로 여미지 못해 거북했다. 뭉쳐있는 소매 속의 내복을 꺼내고 단추를 끼우고 지퍼를 올렸다. 그리고 외투를 걸쳤다. 머리를 손질하고 스카프를 썼다. 집으로 향하다 말고 문득 가기 싫어졌다. 내가 갑자기 지난 날의 어떤 순간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해서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어쩜 많이 달라질 수도, 조금의 변동도 없을 수도 있겠고 그건 당해봐야 알 노릇이었다. 그러나 난 당해보기 전에 미리 정하고 싶었다. 나는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는 건 딱 질색이었다. 어머니를 계속 미워할 것인가, 연민할 것인가, 그런 걸 미리 정해놓고 싶었다. 아주 어려운 수학풀이 같았다. 난 도저히 그 문제를 풀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의사이고도 환자인 모양인데 그 둘을 겸하기가 좀 벅찼다. 그렇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누구에게 양보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너무 피곤해 더 생각을 이을 수가 없었다. 쉬고 싶다. 집 아닌 곳에서. 다시 가로수에 거친 몸을 안았다. 볼이 사정없이 따가웠다. 나는 목이 긴 여자를 생각했다. 그 긴 목이 어깨가 되어 흐르는 그 미끈하고도 따스한 곳에 내 얼굴을 묻을 수 있었으면. 나는 집으로 가기를 그만두었다. 외투깃에 고개를 묻고 그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누그러졌다. 전차가 멎었다. 나는 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차장이 막차요 막차 했다. 나는 냉큼 올라탔다. 막차에 탔다는 게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다. 길게 누워도 좋을 만큼 의자는 비어 있었으나 종로 5가는 금방이었다. 나는 차장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막차에서 내려 연지동 골목을 더듬었다. 남을 방문하기에는 너무도 늦은 시간이었으나 나는 방문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방문은 다시 돌이켜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나는 거기서 잘 것이니까. 그의 창에 불이 있었다. 나는 대문을 흔들지 않고 창문을 두드렸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나직이 한두 번 불렀을 뿐인데 방에서 인기척이 나고 황급히 대문이 열렸다. 그녀는 아직도 안 자고 있었는지 평상복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치도 살피기 전에 먼저 와락 안겼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향긋하고 따뜻했다. 아주 끈적한 슬픔이 복받쳐왔다. 그래도 눈물이 되지는 않았다. 눈물 따위가 돼서 쏟아지기에는 너무도 짙은 끈적끈적한 슬픔이 목을 메웠다. 웬일이야 경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는 학생이라 그러지 않고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자고 가고 싶어요. 재워주세요. 어머니가 기다리시지 않겠어. 혼자 계시다며. 지금이 몇 시라고요? 집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말씀드렸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들어와요.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안긴 채 움직이지 않았다. 자, 어서 들어가요. 그녀가 나를 이끌었다. 조금 더 이대로 계셔요. 추워서 그래요. 그래, 방이 따뜻한데. 그러면서도 그녀는 춥다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풍부한 가슴과 따뜻한 체온과 아무것도 묻지 않는 관대함. 나는 편안했다. 거 누구요? 방에서 오키도 씨의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나란히 잠들고 오키도 씨도 누운 채였다. 그녀는 아마 아이들과 남편을 재우고 혼자 뜨개질을 하고 있었던 듯
머리맡에 뜨개질거리가 놓여 있었다. 경아가 좀 재워달라는군요. 오키도 씨는 아무 말 없이 머리맡에서 담뱃갑을 집어다 불을 붙였다. 그녀는 내 자리를 마련하느라 아이들을 아래쪽으로 밀고 윗목에다 자리를 깔았다. 어서 벗고 누워요. 추울 텐데. 다시 뜨개질감을 들며 그녀가 눈웃음을 보내며 말했다. 아주머니는 어디서 주무시려고? 나는 이 방이 마치 이들 가족을 위해 짜놓은 뎃박 같아서 내가 끼어든 게 죄송스러웠다. 염려 말아요. 어디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제가 윗방에서 잘 걸 그랬나 봐요. 염려 말래도 경한 10,000원 전차도 못 타봤나 봐. 아직도 몇 사람쯤은 문제 없어요. 그녀는 아주 천진하고 맑게 웃었다. 어쩜 그녀는 가난을 저리도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것일까. 나는 대강 윗옷만 벗고 자리에 누웠다. 몇 번을 돌아 눕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해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여보, 그만 전깃불을 끄구려. 경아가 잠이 안 오나 본데. 참, 그렇겠군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뜨개질을 밀어놓고 불을 껐다. 짙은 어둠이 덮여왔다. 어쩌나 벌써 8시인데. 그대로 좀 놔두구려. 몹시 고단한가 본데. 늦게 가도 뭘 할 사람은 없으니까. 아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나는 서나품을 하며 일어났다. 그녀의 자상한 시중으로 낯선 집에서의 아침 세수가 조금도 불편하거나 겸연쩍지 않았다. 따뜻한 콩나물국과 향긋한 김이 놓인 아침상을 받았다. 나는 가정에 초대된 고아만큼이나 이런 밥상이 신기하고 눈부셨다. 언제쯤 나오시겠어요? 글쎄, 경아가 보고 싶어 오늘쯤 나가려 했는데 경아를 봤으니까 2, 3일 더 있다 나가지 뭐. 만일 그가 좀 더 은밀하게 그런 소리를 했다면 나는 조금쯤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여러 식구와 밥상을 둘러앉은 채 아무런 다른 뜻도 없는 듯이 밝게 말했다. 그림은 끝나셨나요? 응, 마지막 손질이야 두고두고 하지 뭐. 나는 굳게 닫힌 방문을 흘끗 쳐다보며 으스스한 기분으로 그 고목을 회상했다. 그러나 오키도 씨의 표정은 한껏 밝고 담담했다. 그 마른 가지에 꽃이나 잎이라도 달아줬단 말인가. 새라도 머물게 했단 말인가. 나는 불현듯 문을 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나는 아이들의 요란한 배웅을 받으며 그 집을 나섰다. 부인이 골목까지 따라 나왔다. 도시락을 싸넣었는데 입에 맞을는지. 고마워요. 좀 늦더라도 집에 다녀가요. 어머니가 밤새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알고 계셨군요. 그러면서도 왜 어젯밤 저를 내쫓지 않으셨나요? 너무 춥고 너무 늦었잖아요. 그녀는 내 기분을 안 거스리려고 자기가 한 일을 조심스럽게 미안해하고 있었다. 차갑게 맑은 아침이었다. 동네가 온통 빈 것 같았다. 나는 차를 타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공기는 맵도록 찼지만 화사하고 밝은 아침이었다. 햇살만 퍼지면 제법 따뜻한 겨울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대안을 지난 지도 벌써 오래니 입춘이 멀지 않았거나 어쩜 지났을지도. 나는 오늘이 며칠인가를 생각해내려 했으나 통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서서히 긴 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똑바로 지붕을 우러르며 자세와 호흡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태연히 대문 앞에 섰다. 기와장이 서리를 한 빡인 채 아침 햇볕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리 덮인 오래된 집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다. 나는 달아난 한쪽 지붕에 기와장과 진흙덩이와 부서진 석가래 조각이 너덜너덜 달린 보기 싫은 구멍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똑똑히 보았다. 나 때문이었을까? 망설이며 물었다. 나 때문이었을까? 좀 더 대담하게 그 문제와 대결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한 건 실은 부서진 지붕이 아니라 바로 오빠들의 죽음이 꼭 나 때문일 것 같은 자책감이었던 것이다. 오빠들을 행랑방 벽장에 감추자는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나였으니까. 순전히 내가 서둘러서 그 관속 같은 골방에 그들을 밀어넣지만 않았던들. 그 속에서 벌어진 처참한 일이 아무리 충격적이었대도 헐린 지붕 앞에서 허구한 나를 그렇게 떨지는 않았을 게다.
나는 내가 던진 질문의 화살에서 여유있게 비켜났다. 나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전쟁 때문이기도 하였고 어쩌면 그럴 팔자인지도 모른다. 나는 내 허물을 딴 핑계들과 더불어 나눠 갖기를, 나아가서는 내가 지은 허물만큼 그동안 나도 충분히 괴로웠다고 믿고 싶었다. 나는 전쟁의 상처를 지닌 고가를 비로소 연민과 애정으로 바라봤다. 오랜만에 고가를 고가로서만 바라봤다. 고가로부터의 해방으로 자유로워진 나는 밝은 아침 햇살에서 섣불리 봄을 느끼기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 나는 돌아섰다. 내가 내 허물에 관대해졌다 해서 어머니의 허물에까지 관대할 수는 없었다. 나는 결코 어머니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쩌다가 딸만 남겨놓으셨노. 그 야속한 기억을 다시는 잊어주지 않을 테야. 어머니는 밤새 나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을 테고 나 역시 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할 리 없으니 새삼 문을 두드려 어머니를 보아야 할 까닭이 없었다. 나는 오키도시 부인과 헤어졌을 때처럼 힘차게 구두굽으로 땅을 두드리며 골목을 돌아 나왔다. 또박또박 상쾌한 소리가 들리고 온몸이 뿌듯하도록 활기가 넘쳤다. 점심때 휴게실에서 무심히 도시락을 끓이다가 잠깐 어리둥절했다. 김치 아닌 반찬들이 이상했다. 봉투에 넣은 김, 콩자반, 계란말이, 오키도시 부인의 정성스럽고 깔끔한 솜씨였다. 나는 자랑스럽게 느릿느릿 식사를 즐겼다. 김씨가 담배를 한 개비만 꺼내고 나서 다시 진씨에게 던져주니 자기도 한 개비 붙여 물고는 질문을 던졌다. 오키도시는 웬일인가? 그이도 혹시 마나님이 병이라도 난 게 아닌가? 그림 좀 빨리 그리셔야겠어요. 밀린 게 너무 많아 큰일 났어요. 나는 그들의 화제를 중단시켰다. 옥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까 염려들 마세요. 뭐? 집에서 그림을 그리다니. 뭔 그림을? 그분은 화가거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주는 진짜 화가예요. 우리도 대강은 알고 있었어. 이런 데서 썩을 리가 아니란 걸. 근데 무슨 큰 수지 맞을 그림이라도 부탁받았나? 그렇겠지. 모르긴 해도 몇백만 원씩 가는 그림도 있다던데. 서울에 웬 돈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그림을 맡았을까? 우리 그림이 급하대도요. 빨리 좀 시작하세요. 나는 짜증을 내고는 밀린 그림들을 대충 챙겨보고 창가로 가서 휘장을 밀었다. 을씨녀스러운 도로와 총총히 지나가는 행인. 벌거벗은 가로수의 보기 싫은 몸뚱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그가 그린 고목을 생각했다. 그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의 선뜻한 느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가 아득하게 느껴진다. 외로움이 으슬으슬 추위처럼 들이닥쳤다. 16. 나는 대문을 연 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다. 나는 혼자 어두운 중문과 중정을 지났다. 어머니는 어젯밤에 딸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눈치가 조금도 없었다. 나도 어머니의 지난밤에 무관심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이미 나에게 무관심이 어떤 형태의 미움보다도 모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무관심하게 대하리라 마음먹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김칫국조차 생략한 김치뿐인 밥상을 갖다 놓고는 미리 깔아놓은 자리에 눕고 말았다. 먼저 잡수셨어요? 아니, 몸이 좀 아파서. 어머니는 요 밑에 넣어놓은 밥그릇을 힘없이 밀어내며 시들하게 말했다. 빛바랜 연두색 비단 이불 위에 힘없이 얹힌 까칠한 손에 푸른 정맥만이 딴 생명체처럼 불룩 솟아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만져보았다. 따끈따끈했다. 머리를 짚었다. 꽤 높은 신혈이 있다고 짐작되었다. 관자놀이가 빠르게 뛰고 있는 게 보였다. 열이 있군요.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감기겠지 뭐. 그녀는 귀찮은 남의 일처럼 말하고 돌아눕고 말았다. 나는 상을 들고 나와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의 괴로운 기침 소리와 목구멍에서 클렁대는 소리가 부엌에까지 들렸다. 나는 곧장 건너방에 가 누웠다. 기침 소리는 자꾸 반복되었다. 급분 앓는 소리라든가 헛소리라든가 그런 건 통 들리지 않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가 나를 부르기를 기다렸다.
하다못해 물을 달라든가 고통을 호소한다거나 하기 위해 딸을 부름직했다. 그러나 아이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기다리다 못해 부엌으로 나와 보리차를 준비해다가 화로 위에 얹고 거리로 나왔다. 약방은 꽤 멀리 있었다. 막 문을 닫으려는 시간이었다. 약방 주인이 나이 지긋한 남자여서 마음이 좀 놓였다. 나는 그에게 어머니의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지었다. 약사는 노릇개한 가루약은 식후에, 캡슐에 든 약은 4시간에 2개씩, 꼭 시간에 맞춰 먹고 경과를 관찰하라고 친절히 일러줬다. 약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다름질 쳤다. 화로에서는 보리차가 뚜껑을 들썩대며 끓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목구멍에서 높은 소리를 내며 반드시 누워 있었다. 입술이 높은 열로 까맣게 타 보였다. 나는 보리차를 호호시키며 어머니를 흔들었다. 약 좀 잡수세요. 네, 약 좀. 약은 무슨... 어머니는 의외로 의식이 분명했다. 나는 막연히 어머니가 의식불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흠칫 놀랐다. 다시 한번 그녀가 어쩌다가 계집에만 남겨놓으셨노 하며 부연 눈에 짙은 원망이 담길 것 같아 덜컥 겁까지 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높은 열 때문에 충혈되었을 뿐 별 딴뜻은 지녀오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윗몸을 일으켜 캡슐을 권했다. 그녀는 순순히 입을 벌려 2개의 약을 삼키고는 나를 뿌리치고 덜컥 누우며 말했다. 가 자렴. 무슨 복에 죽을 병이 들겠니. 입가에 까닭모를 미소까지 희미하게 떠올렸다. 나는 꾸벅 졸다가도 깜빡 깨면서 어머니의 병상을 초조하게 지켰다. 빨리 시간이 가서 약이 몸속에서 녹아 여러 기관으로 흐르고 또 약 먹을 시간이 오기를 바랐다. 어디 그런 기운이 숨어있나 싶을 정도로 어머니의 가슴은 지칠 줄 모르게 높이 솟았다 내렸다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아휴, 가슴이야. 그녀의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이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처음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어디 가요? 나는 황급히 되물으며 그녀의 가슴을 헤쳤다. 나는 가슴 어디에 종기나 상처 같은 것을 생각했는데 그런 흔적은 토응 없었다. 갈비뼈를 셀 수도 있을 만큼 앙상한 가슴은 섬뜩하도록 처참한 느낌이었다. 생명이 깃들여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야인 몸이 그러나 높은 신혈로 타고 있었다. 나는 해쳤던 네일을 여며놓고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도 또 2개의 캡슐을 어머니에게 권했다. 그녀는 귀찮다는 듯이 몸을 뒤틀더니 눈살을 찡그리고 들어놓은 채 입만 약간 벌렸다. 나는 약을 혀 안쪽으로 밀어넣고 물을 조금 부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물만 넘어가고 캡슐은 그대로 남아 뒹구는데 어머니는 다시 심한 기침을 하며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약도 뱉게 할 겸 기침의 고통도 덜 겸 상반신을 일으키고 등을 토닥거렸다. 어머니는 기침으로 붉어진 얼굴을 이상한 모양으로 일그러뜨리고 헛손질로 무언가를 찾았다. 얼떨결에 들이댄 사기 대접에 젓갈색의 가래와 노란 약이 엉켜 있었다. 나는 재빨리 3번째 캡슐을 꺼내고 몽롱하게 누워있는 어머니를 뒤로부터 일으키며 먼저 보리차 물을 한 숟갈 떠넣었다. 그녀는 물을 받아 마시고는 좀 더 달라는 신용까지 했다. 나는 컵에다 보리차를 따라 놓고 입에다는 캡슐을 쳐넣었다. 그녀는 완강하게 머리를 흔들어 약을 뱉어버리고는 헛소리처럼 물 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컵을 들이댔다. 그녀는 몇 모금 마시더니 내 팔에서 요위로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나는 어머니가 아주 나쁜 상태라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아버지나 오빠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 죽음들은 슬픔이나 놀라움을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 등잔에 기름이 닿았듯이 사람의 생명이 차츰 다해가는 모습을 혼자서 보기는 처음이었다. 혼자서라니. 나는 여태껏 이 흉흉한 고가에서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하니 그래도 어머니와 같이 살아온 것 같다. 이제야말로 혼자인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가래 끓는 소리와 헐떡이는 숨결과 혼자라는 생각에서 도망치듯이 건너방으로 오고 말았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러고는 어린애처럼 빨리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거짓말처럼 환한 아침이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단잠을 잤기 때문인지 맑은 아침이기 때문인지 새로운 용기가 솟았다. 어머니의 병이 보통 심한 감기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다. 주사만 맞을 수 있으면 금세 나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거리로 나왔다. 좀처럼 병원 간판이 눈에 안 띄었다. 거의 안곡동까지 와서 무심히 들여다본 좁은 골목에서 어제의 양약방보다 더 초라한 병원 간판을 하나 발견했다. 소아과였지만 의사는 늙고 믿음직했다. 나는 어젯밤 양약방에서 하듯이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의사는 간호원도 없이 혼자 왕진 준비를 했고 나는 그의 왕진 가방을 들고 앞섰다. 어머니는 의사의 손길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높은 신혈로 타고 있었다. 의사는 어머니를 가슴에서 등으로 청진기로 대보고 두드려도 보고 눈꺼풀도 까보았다. 그동안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눈치만 살폈다. 진찰을 끝마치고 의사는 묵묵히 어머니의 앙상한 궁둥이에 주사를 꽂았다. 나는 뱃돌에 놓인 그의 구두를 솔로 문지르는 척하며 물었다. 선생님, 저의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곧 나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위독한 상태인걸. 선생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내 최선을 다하리다. 주사를 4시간 간격으로 놔야겠는데. 어떡하죠? 내가 4시간마다 오기로 하지. 상태의 변화도 관찰할 겸.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하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게 물수건 같은 걸 널어놓도록 하지. 보리차 정도는 찾으면 얼마든지 드려도 좋고. 의사는 4시간마다 어김없이 와서 주사를 놓고 갔으나 어머니는 그대로였다. 그렇다고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게 다행이었다. 밤에도 와주실 건가요? 밤 10시. 4번째로 왕진 온 의사에게 나는 우선 그것부터 물었다. 그는 다시 꼼꼼하게 어머니를 진찰하고는 말없이 마루 끝까지 나왔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로선 최선을 다했는데. 네? 어머니는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는 무척 나를 측은해하는 눈치였다. 도와주세요. 나는 그의 묵직한 왕진 가방을 부여잡았다. 그 가방이 마치 기적을 만드는 요술주머니 같이 생각되었다. 의술로서 할 최선을 다했소. 이제 환자의 살려는 의지가 앞으로의 경과를 좌우하게 될지도 모르지. 살려는 의지. 나는 슬그머니 그의 가방을 놓았다. 학생, 낙심하지 말아요. 거듭 말했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우리 같이 환자의 의지를 믿읍시다. 오늘 밤이야 별일 없을 테니 너무 근심하지 말고. 의사의 말대로 어머니는 밤사이 별일 없었다. 새벽녘이 되자 숨결과 목구멍에 가래 끓는 소리까지 많이 가라앉았다. 즐거운 꿈이라도 꾸는지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까지 어렸다. 헛소리처럼 웅얼거리는 말 속에 가끔 여보라든가 우가, 혀가라든가 하는 낱말을 골라 들을 수 있었다. 그런 그녀의 표정은 그녀가 아주 즐겁던 날의 표정을 닮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꿈속에서 죽은 이들과 더불어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녀는 회복돼 가고 있는 것도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헛소리를 피해 건너방으로 왔다. 그리고 환자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로 한꺼번에 피로가 덮쳐왔다. 창밖에서는 날이 밝아오는데 꿈같은 단잠이 늪처럼 나를 빨아들였다. 깨어났을 때가 몇 시쯤인지 짐작이 안 되는 채로 나는 막연히 한낮이거니 했다. 한자를 위해 미음이라도 끓일까 보다 하고 부엌으로 내려가다가 마루에 시청하고 주저앉았다. 온몸이 찌푸드드했다. 이번엔 내가 알아 누우려나. 나는 어머니의 간호를 받는 내가 좀처럼 상상이 안 돼 스누숨을 짓고 말았다. 안방의 어머니는 너무 조용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마를 짚다 말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너무도 찼다. 불길한 어떤 예감으로 황급히 가슴을 헤치고 심장 부근을 더듬었다. 심장이 미미하게 뛰는 것도 같고 어쩌면 벌써 멎어버린 것도 같았다. 나는 대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와
병원을 향해 다름질 치려했다. 그러나 마음뿐 하반신이 자꾸 후들거려 좀처럼 앞으로 가지를 않고 어지럼증조차 느꼈다. 비실비실거리며 겨우 개동어기를 빠져나올 때였다. 에구 세상에, 여기서 경아 학생을 만날 줄이야. 태수 형수였다. 나는 그대로 지나치려 했다. 에그, 나 좀 봐요. 지금 막 경아 학생네를 찾아가는 길이라오. 왜요? 왜라니, 혼사 매듭을 지으려고 그러지. 도련님은 뭐 급하냐고 한사코 안 가르쳐 주려는 것을 내가 억지로 졸라서 겨우 이 근처라는 걸 알고 찾아 나서기는 났었는데 못 찾으면 어쩌나 겁도 나더니 요렇게 쉽게 학생을 만날 줄이야. 그녀는 뻐드러진 이를 드러내고 키들댔다. 내가 부끄러움이라도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투박한 검정 외투 밑으로 다홍치마가 흐드러하게 늘어진 게 더할 나위 없이 촌스러우면서도 친근감이 가는 소박함이 있었다. 나는 벼랑간 지금의 나에게 의사보다도 그녀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아무런 까닭도 없이 순식간에 와닿는 느낌이었다. 도와주세요. 나는 그녀의 거칠고도 큰 손을 덥석 잡았다. 뭘 말이오? 그녀는 그 언젠가처럼 거친 손바닥으로 내 손등을 대견한 듯이 쓸면서 물었다. 거칠지만 추운 날씨인데도 따뜻한 체온을 잃지 않은 손이 미더웠다. 같이 가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뭐라고? 도와주세요. 그녀와 나는 손을 잡은 채 공정공정 뛰었다. 그녀에게 이끌려 내 발에도 힘이 생겼다. 그녀는 뛰면서도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나에게 여러 가지를 다그쳐 묻는 모양인데 나는 통 귀담아 듣지 않고 적당히 고개를 가로로 저었다 세로로 저었다 할 뿐이었다. 밖에서 황급히 뛰어든 때문일까 대낮의 안방이 동굴처럼 침침했다. 나는 한 구석에 비껴서서 눈만 쓴벅댔다. 그녀는 주저없이 어머니에게로 다가가 처음에는 귓전에다 대고 악을 썼다. 사돈어른,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사돈어른. 그녀의 사돈어른이란 기발한 호칭으로 나는 며칠째의 긴박감이 확 풀리며 미소까지 떠오를 뻔했다. 어머니가 대답이 없자 그녀는 의사보다도 능숙하게 맥을 짚고 가슴을 헤치고 자기 길을 심장 근처에 대보고 나서 눈꺼풀을 뒤집어 보더니 엄숙하게 선언했다. 돌아가셨어. 머리끝까지 혼니불이 씌워졌다. 내가 한 발 늦었어. 어머니는 눈치 보이고 거북한 딸네 집에서 마음 편한 아들네 집으로 홀로리 가버린 것이다. 그뿐인 것이다. 나는 다만 좀 피곤했다. 그뿐이었다. 태수의 형수는 마치 이런 굳은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능숙하고 또 신이 나서 사돈어른의 장례를 도맡았다. 촌스러운 다홍치마를 홀떡 벗어놓고 스스럼 없이 어머니의 회색 치마로 갈아입은 그녀는 안팎이를 분주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갔다. 나는 망연히 바라만 보며 작고 큰 돈의 쓰임새만 관리하다가 그것도 아예 그녀에게 맡기고 말았다. 부산 큰 댁에 전보도 치고 환쟁이들에게도 태수에게도 소식이 갔다. 서울의 친척이래야 대개는 노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소식이가 70이 넘는 대고모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시고 밤부터는 환쟁이들까지 모여들었다. 빈소가 마련되고 부엌에서는 크고 작은 솥에서 국이 끓고 항아리에는 뿌연 막걸리가 그득그득 부어졌다. 동네 이웃들도 몇몇 사람들이 밤샘을 하겠다고 오고 낯선 남자들이 오래 비워둔 사랑방에서 노름판을 벌였다. 집안이 온통 구수한 냄새와 사람들의 높은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생기에 넘쳤다. 나는 어머니의 죽음 직후에 이런 생기가 아직은 낯설었어. 생기와는 인연이 먼 북창 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축축한 무상함에 젖었다. 어머니는 기어이 오빠들 곁으로 가버렸구나. 어머니가 생전에 조금도 삶에 미련을 두지 않았기 때문일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별로 그 흔적이 없었다. 고인을 생각나게 하는 고인이 아끼던 물건이라든가 고인이 하다만 일 따위가 조금도 안 남은 상가에서 고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돈댁이 부산하게 설쳤다. 대고모 할머니도 어떻게 되는 사돈간인가 묻기 전에 우선 부르기 편한 대로 그녀를 사돈댁이라 부르고
차차 사랑의 술꾼들도 사돈댁 여기 막걸리 좀, 사돈댁 여기 찌개 좀 하게끔 되었다. 나도 무심코 사돈댁 하기가 일쑤였다. 마치 어머니가 전에 부리던 부엌 여인을 상주댁이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른 셈인데 그녀는 질겁하며 굳이 형님이라고 부르란다. 에그 망측해라. 나에게는 형님이라고 하는 거라오. 알아들었수. 쯧쯧. 그저 한 발만 내가 빨랐어도 사돈어른이 마음 편히 돌아가게 해드리는 건데 다 큰 딸을 시집 보내지도 못하고 눈을 감는 사돈어른 마음이 어땠을꼬. 그녀는 훌쩍이며 어머니의 부연 치맛자락에 눈물인지 콧물인지를 닦았다. 또 가끔 상가에서 울음소리가 안 나면 남이 흉본다며 아이고 아이고 구성지게 곡까지 했다. 그녀의 곡성은 기름지고도 구슬퍼서 옆사람까지도 저절로 눈물이 솟게 했다. 나도 그런 그녀의 곡성 때문에 몇 번 눈시울을 적셨지만 순전히 그녀의 곡의 효과이지 어머니의 죽음과는 무관한 눈물이었다. 오키도 씨가 부인을 앞세우고 들어왔다. 나는 아주 서투른 상제였지만 오키도 씨 부부의 문상도 아주 서툴렀다. 특히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쫑긋대다가 맑은 눈이 젖어갔다. 검정 두루마기 밑으로 검정 치마가 엿보이는 검은 차림의 그녀는 차라리 나보다 더 창백했다. 곡을 하는 일은 없이 눈물 어린 눈을 천장깨로 돌리고 두루마기와 같은 천의 쇼를 벗었다. 흰 동전과 우아한 목이 드러났다. 나는 그녀에게 몸을 던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럽게 소리내어 슬피 울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그녀도 흐느끼며 겨우 한마디 했다. 나는 한동안 세찬 울음소리를 가라앉히면서 띄엄띄엄 말했다. 저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때 있잖아요. 제가 아주머니 댁에서 자고 온 날 어머니는 밤새 저 골목 밖에서 떨면서 저를 기다리셨대요. 노인네가 그 추운 밤에. 그래서 그만 급성폐렴이 돼서 그만. 나는 다시 울음을 이었다. 그랬군요. 어쩌면. 그랬군요. 그녀가 내 등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로 나는 충분히 위로받고 있었다. 그랬구먼. 쯧쯧. 사돈댁이 또 한 번 울먹한 소리를 하며 치마끈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눈치였다. 나의 한마디로 어머니의 죽음에 생판 새로운 뜻이 주어지고 안방에 모여 앉은 여자 조객들은 고요하고 엄숙히 한동안 말들을 잇고 있었다. 나의 울음소리는 제풀의 훌쩍임으로 변하고 마침내 멎었다. 의외로 오키도시 부인과 사돈댁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의외일 뿐 그녀들이 같은 고향이고 또 오키도시와 태수 형님이 어릴 적 친구이고 보면 당연했다. 다만 나는 그녀들의 인상이 하도 동떨어져서 그녀들이 서로 반기고 공통의 화제를 가졌다는 게 자꾸 이상했다. 오키도시 부인이 뻔질나게 불리는 사돈댁이란 호칭의 내력과 사돈댁이 이 상가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치르게 된 내력을 묻는 것은 당연했다. 에그, 여태껏 몰랐수. 하긴 모를 수밖에. 우린 시동생 있잖우. 그 코올리게가 글쎄 벌써 의젓한 신랑감이 돼서 경아 학생과 정혼한 사이라오. 대고모 당고모 모두 다 이 말들을 주고받았다. 그날 밤 늦게 상경한 큰아버지 내외분에게도 이 새 소식은 전해지고 모두 차라리 잘됐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무도 앞으로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그로부터 사돈댁은 진짜 정중한 사돈댁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다만 혼사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이르면 문득 입을 다물어 조심하는 눈치가 오늘 내일로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 아무튼 나는 이런 일들을 말똥말똥 듣고 보면서도 아무런 해명을 할 힘이 없었다. 나는 너무 내 힘을 헛되게 써버린 것이다. 변명은 차차 하기로 했다. 차차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언 땅에 그러나 아버지와 오빠들 곁에 누웠다. 그리고 부득이 나는 고가의 주인이 되었다. 내 생각만 결정되면 우리 집 일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셈인 것이다. 이 드넓은 고가에 계집에 혼자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부산으로 데리고 가든지 사돈댁에 맡기든지 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나중 방법은 사돈댁이 강력히 원하는 바요. 내가 사돈댁에 머물게 된다는 건 실질적인 약혼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실은 큰아버지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고가에 남아서 내 생활을 계속하기를 택했다. 심부름하는 아이까지 생겨서 나는 좀 외롭고 조금쯤은 행복하기도 했다. 오키도 씨는 다시 초상화를 그리고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다. 나는 그에게 부탁하면 언제고 그에게 의지한 채 허물어진 지붕을 담담히 우러르며 긴긴 개동골목을 외롭지 않게 춥지 않게 걸어 들어올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헐린 지붕의 내력을 먼 옛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었고 가끔 대청마루까지 청해들여 아버지가 즐겨 앉던 낡은 안락 의자에 그를 앉히고 부엌에서 구수한 커피를 끓일 수도 있었다. 그가 북창 밖의 나무들을 보며 무심히 담배 연기를 뿜다가 차를 날라온 나를 보고 빙긋이 웃을 때의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커피를 더 좋아하세요? 생강차를 더 좋아하세요? 둘 다는 곤란해요. 잘 끓였군. 솜씨가 점점 느는데. 그는 화제를 슬쩍 돌리며 그의 눈에 상심보다 더 깊은 아픔이 지나간다. 그는 그가 해결지어야 할 이 조그만 현실도 매듭짓지 않은 채 피하려고만 들었다. 나는 구태여 더 깊이 추궁하려 들지 않았다. 그 몽롱하고 무책임한 상태가 주는 휴식이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했다. 그러나 사도는 나에게 그런 휴식이나마 주려 들지 않았다. 마치 제 집 드나들듯 나의 고가를 수시로 드나들며 온갖 살림 걱정을 도맡으며 수선을 떨고 나서는 반드시 혼사 이야기를 꺼내게 마련이었다. 에그, 학생도 생각해봐요. 내가, 글쎄 애새끼가 5씩 달린 내가 2집 살림하기가 얼마나 벅찬가. 에그, 내 정신 좀 봐. 2집 살림이 뭐야. 도련님 뒤까지 거두어야 하니 3집 살림이지. 그러니 날 봐서라도 어서 혼사를 서두릅시다. 나도 내 살림하고 차분히 좀 들어앉아야 할 게 아니오. 나는 차분히 들어앉아 있는 그녀를 상상할 수 없다. 새집 살림이 필요한 건 그녀지 결코 이쪽이 아니란 걸 일깨워줄 모질고 독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직도 어머니 장례 때 진 신세 때문에 그녀를 빚고와 나무라는 건 망설여졌다. 요사이 그녀는 가끔 경아 학생 대신에 나를 숫제 새댁이라 부르기까지 했다. 나는 이제 그만 그녀로부터 노연하고 싶었다. 그녀가 필요한 시간은 이미 지난 것이다. 미스터 황, 오늘 시간 있어요. 그럼. 장례 후 태수와 나는 서로 변변한 시간을 못 가져봤기에 그는 매우 반가운 얼굴이 되었다. 유토피아 어때요? 오케이. 그가 휘파람을 불면서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요새 그는 나만 만나면 상제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을의 슬픈 얼굴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민망할 정도였다. 오늘 차 사주실래요? 나는 언제나와 같이 오키도 씨와 퇴근하며 물었다. 나는 오늘 경아가 끓인 커피를 먹고 싶었는데 저는 선생님 차가 먹고 싶어요. 나는 슬쩍 응석을 부려가며 그를 유토피아 다방으로 이끌었다. 태수는 먼저 와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손을 번쩍 들다 말고 뒤따르는 오키도 씨를 보자 좀 뜻밖이라는 눈치였다. 그들은 띄엄띄엄 재미없는 이야기를 겨우 잊고 있었다. 그들의 공통화제란 태수 형님의 주변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 형님이 워낙 심심한 인물이고 보니 그들의 화제 역시 활발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특히 태수는 상대방이 먼저 일어섰으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겨우 이어가던 시원찮은 화제가 드디어 끊겼다. 미스터 황, 이번엔 미스터 황 형수님 신세를 너무 졌어요. 뭐 그쯤은 당연하지. 우리 사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당연할까요? 무슨 뜻이지? 형수님은 고마운 분이지만 행동이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미안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경아가 그런 문제를 생각할 시기가 아니란 것쯤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형수님께 제발 서두르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는데도 워낙 그분은 좀 주책이라. 그러다가 말끝을 얼버무리며 오키도시 눈치를 흘끗 살피고는 덧붙였다. 형수 문제는 사과하겠어. 이 기회에 우리 사이를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사과한다지 않아.
그러니 제발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기회를 따로 갖자고. 물론 오키도시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오키도시가 피우던 담배를 미리 비벼 끄며 엉거주춤했다. 앉아 계세요. 나는 단호히 말하고 그의 소매를 잡았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두 분이 다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마련한 자리예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스터 황, 우리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일 따름인 걸 똑똑히 말해두겠어요. 알고 있어. 아직은 그렇다는 걸. 아직은? 그래, 아직은이야. 우리 사이에 그만큼의 여유는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쭉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인거려. 그런 선언을 하는데 꼭 다른 사람이 필요한가? 그는 아직도 오키도시의 존재를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었다. 필요하니까 모신 거예요. 옥 선생님과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나는 그들이 둘 다 똑같이 놀라는 것을 보기가 민망해서 한동안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도 남의 말 하듯 불쑥 말했기 때문에 둘 다 별 반응이 없었다. 농담이겠지, 경아. 태수가 비교적 태연히 말했다. 정말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정말이라고 말해주세요. 나는 오키도시가 얼음얼음 비켜날 수 없게 빤히 쳐다보면서 다그쳤다. 내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의도는 비단 사돈댁으로부터 풀려나야겠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 오키도시로 하여금 정면으로 어떤 문제와 부딪히게 하고품이었다. 선생님, 정말이십니까? 오키도시가 대답이 없자 태수까지 한마디 거들었다. 정말일세. 나는 험한 고개를 겨우 오른 것처럼 마음이 놓이고 한편 뿌듯한 승리감을 느꼈다. 그럴 수가. 선생님, 그럴 수가. 태수는 분노했다기보다는 차라리 몹시 놀랐다는 편이 옳을 게다. 그는 차차 놀라움을 가라앉히고는 오키도시 앞이라 상가고 있던 담배를 비교적 여유 있게 피워 물었다. 경아, 어쩌자고 그런 철부지 같은. 선생님은 더구나 그만한 판단력 쯤은 있을 만큼 나이 지긋한 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는 아직도 놀란 상태였고 심히 놀란 탓으로 차라리 자기 문제를 잊고 있었다. 선생님도 참 딱하십니다. 이제 고아나 다름없는 경아를 잘 이끌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신세를 망치려 드십니까? 더구나 그 착하디 착한 사모님 생각을 해서라도 이래서는 안 되죠. 아이들은 또 어떡하실 작정입니까? 그는 정말로 기가 찬 듯이 한숨을 쉬고 말을 중단했다. 말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할수록 더욱 기가 차서 이쯤에 두자는 눈치였다. 부끄럽네. 이게 부끄러운 것만 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사모님과 의논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무슨 결말을 내고야 말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목적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겁하게 제 문제를 사모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선 여러 사람의 비극을 막고 싶습니다. 더구나 의지가 없는 경아의 비극을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집사람을 끌어들이지 말아주게. 우리 집사람은 자네와 경아가 맺어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점점 더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도대체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그는 더 지독한 말을 가까스로 참는 듯 침을 꼴깍 삼켰다. 입술 언저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그들의 다툼을 흥미있게 구경하다가 내 자리 바로 옆에 걸린 풍경화를 감상하다 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네. 오키도시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약한 짐승의 비명처럼 비참한 소리를 냈다. 나는 흠칫 놀라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제발 제가 아주 선생님을 경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더구나 경아까지 선생님을 경멸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나이값을 하셔서라도 남들이 납득할 소리, 이해할 소리를 하셔야죠. 남의 이해 같은 건 바라지도 않네. 고상한 예술가시다 이 말씀이군요. 보통 사람의 이해 따위는 상관없는. 나를 그만 비웃게. 말주변이 없어 그대로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선생님이 진실이란 소리를 하시니 구역질이 치미는군요.
변명이라도 좋으니 좀 이치에 닿는 소리를 해보세요. 이치. 사막에서 목마른 자가 신기루나 환각으로 오아시스를 보는데도 이치가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경아와 선생님과 사모님 앞에 놓인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느닷없이 추상적인 말을 끌어내 얼버무리려 들지 마시죠. 오, 어떻게 하면 자네가 알아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미칠 듯이 암담한 몇 년을, 그 회색빛 절망을, 그 숱한 억눌림을, 가정적으로가 아닌 예술가로서 말일세. 나는 곧 숨막힐 것 같았네. 이 절망적인 회색빛 생활에서 문득 경아라는 풍성한 색채의 신기루에 황홀하게 정신을 팔아떼서 나는 과연 뻔뻔스러운 놈일까? 이 신기루에 바친 소년 같은 동경이 그렇게도 도덕에 어긋난 것일까? 선생님은 마치 도사 같은 소리를 하시는군요. 너무 남의 아픈 곳을 찌르지 말아주게. 나도 사람이니까. 그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고 경아를 안 다치게 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의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니까. 변명이 능란하시군요. 자네에게 이런 책망을 듣기 전에 경아와의 사이가 끝나 있어야 하는 건데. 내가 결단성이 없는 탓도 있지만 이번 경아의 불행이 어쩌면 그것을 핑계 삼아 경아를 잇는 것을 잠시 늦추려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번 경아의 불행으로 내 결심이 흔들렸네. 내가 경아의 외로움을 덜고 있다는데 기쁨과 보람을 느꼈거든. 나 좀 먼저 가겠네. 너무 긴 말을 한 것 같아 혼자가 되고 싶군.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나는 그를 다시 끌어안치려고 붙들었다. 경아는 나로부터 놓여놔야 돼. 경아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나를 통해 아버지와 오빠를 떠올리고 있었던 것 뿐이야. 이제 그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봐. 응? 용감히 혼자가 되는 거야. 용감한 고아가 돼봐. 경아라면 할 수 있어.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 떳떳하고 용감한 고아로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봐. 사랑도 꿈도 다시 시작해봐. 그는 훌쩍 가버렸다. 우리는 둘만 남겨졌다. 고아끼리인 셈인가. 고아들은 남을 사귀는 일에 서투르다. 내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같이 다방을 나왔지만 의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다. 퇴근한 나는 막막했다. 저만치 미숙이 가고 있었다. 나는 헐레벌떡 뒤따랐다. 미숙아, 오늘은 빈대떡 안 살 거니? 빈대떡은 뭘? 그녀는 내 눈치를 봐가며 말끝을 흐리는 꼴이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지레 짐작을 하는 모양이었다. 어쩌자고 요새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돌아가신 어머니와 관련지어 보려고만 드는 것일까? 얼굴 표정 하나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다. 우리 같이 빈대떡 먹지 않을래? 내가 살게. 언니도 하필 빈대떡을. 우리 케이크 집으로 가요. 내가 살게. 아냐, 빈대떡으로 해. 내가 살게. 나는 굳이 그녀를 끌고 전에 그녀와 빈대떡을 산 적이 있는 술집으로 갔다. 나는 서슴지 않고 문을 열고 드럼통을 엎어놓은 상으로 가 앉아서 나무젓가락에 종이를 벗기며 빈대떡 한 접시를 청했다. 언니, 사가지고 안 가고 먹고 가려고 그래. 난 몰라. 미숙은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직 초저녁이라 술꾼이 붐비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몇몇 술꾼들이 일제히 우리 쪽을 보고 있었다. 야, 경아가 이런 데를 다 오고. 저만치서 혼자 대포사발을 들이키던 태수가 내 쪽으로 왔다. 의외였다. 태수 씨야말로 이런 데를 자주 드나드나요. 나야 올 자격이 충분하지. 그는 어지간히 취해 있었다. 미숙은 내 옆구리를 찌르며 안절부절 못했다. 너 먼저 갈래? 그렇게 거북하면. 정말 그래도 되는 거지? 그녀는 살았다는 듯이 뺑소니를 쳤다. 태수는 부연 막걸리를 다시 한 사발 들이켜고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오래오래 쏘아보기만 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을 뿐 아무런 이야기도 읽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막걸리 사발이 내 쪽으로 넘어왔다. 자, 마셔. 나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라도 복종하듯
맛도 모르고 꿀꺽꿀꺽 막걸리를 들이마셨다. 시큼하고도 속이 후련했다. 안주를 먹어야지. 그는 빈대떡 한쪽을 찢어 내 입에다 쑤셔 넣을 듯이 들이댔다. 나는 그것도 순순히 받아 먹었다. 그리곤 할 일이 없었다. 그도 술을 별로 즐기지 않는 편인 듯 막걸리를 더 청하지 않고 내 거동만 빤히 살피고 있었다. 어쩌면 조금도 안 취해 있는 것도 같았다. 여기서 만날 줄이야. 태수는 불쑥 그러나 차분히 중얼거렸다. 신기루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약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다. 그는 있기로 삐뚤음이 웃을 뿐 내 물음을 못 들은 척했다. 수증기 같은 걸까? 나는 다시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그가 하도 바라만 보는 것이 민망해서 드럼통 위에서 깍지를 끼고 있던 한쪽 손을 불쑥 내밀며 말했다. 나를 만져보고 싶지 않아요. 왜? 못하러. 내가 수증기로 돼 있는지 아니면 뼈와 살로 돼 있는지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가 내 손을 아프게 쥐었다. 점점 더 아프게 쥐었다. 나는 비명을 참고 그의 눈에 술기운이 가시고 서서히 갈망이 타는 것을 대견하게 지켜보았다. 나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소망을 품은 그가 처음으로 고맙게 생각되었다. 아직도 보리 붉은 소년이 있는 집을 꿈꾸나요? 왜 나빠? 보리 붉은 사내아이, 착한 아내, 찌개 끓는 화로, 커튼 늘어진 창, 그런 건 너무 평범해서 경아야 뭐 흥미 있으려고. 흥미가 있어지는군요. 점점. 점점. 네. 점점 색칠을 하듯 눈에 보이게 그런 것이 흥미 있어지는군요. 꿈이 아닌 모든 것이, 수증기 아닌 모든 것이. 다시는 꿈을 꾸기도 남의 꿈이 되기도 싫어요. 다시는. 나는 푸념하듯 말하고 그에게 기대며 눈을 감았다. 막걸리 한 사발로 취하는 거 아니야. 가자고. 남들이 모두 보잖아. 그래, 가요. 나는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렇게 비틀비틀 개동 어기까지 왔다. 나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의젓해졌다. 이제 좀 괜찮아. 미안해. 경아에게 술을 먹이다니. 나야말로 취했었나 봐. 취한 기분이란 어떤 걸까? 지금 당해보고도 몰라. 조금 어지럽고 조금 유쾌하고 그런 거지. 그럼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하고 맴을 돈 기분과 흡사하겠군요. 글쎄, 그렇든가. 어렸을 땐 맴을 돌고 커가면서 술을 배우고 사람들은 원래가 똑바로 선 채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곤태롭고 답답해 못 견디게 태어났나 봐. 다 왔어. 들어갔다 가도 되겠지. 못하러요. 차 한 잔쯤 대접해봐. 나는 태수를 내 방으로 청해드렸다. 알맞게 따숩고 고즈넉하고 은밀한 내 처소로. 창과 덧무까지 첩첩이 닫고 나는 그에게 안겼다. 나는 그의 여자가 되었다. 17. 맑고 서늘한 가을 아침이었다. 2층 침실에서 늦잠을 즐기고 있는 남편의 머리맡에 묵묵히 커피와 조간신문을 가져다 놓았다. 커튼을 젖히니 밝은 햇빛과 푸른 하늘이 한꺼번에 침실로 넘쳐왔다. 깊은 가을인 것이다. 마당에서는 노란 은행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나 보다. 갑자기 장가지들이 떨더니 낙엽이 한결 찬란해진다. 필시 나무들은 우수수하는 그 춥디 추운 울음을 울 것이다. 두꺼운 유리 때문에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소리가 듣고 싶었다. 마치 목마름처럼 걷잡을 수 없이 그 소리가 듣고 싶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창밖 공기가 좀 더 찰 뿐 바람은 이미 멎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몸을 으스스 떨고 춥디 추운 아우성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나무들의 울음이 아닌 은밀한 곳에서 울려오는 또 하나의 나의 몸부림 소리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 태수가 미처 소유하지도 상처내지도 못한 또 하나의 나. 그의 체온이 끝내 데울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나. 문득 가슴 한구석에 둔탁한 아픔이 온다. 창문 좀 닫구려. 감기 들겠소.
남편의 짜증 섞인 음성을 못 들은 척 나는 또 한 차례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우수수 나무들은 몸소리를 치며 찬란한 황금빛 조각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푹신하면서도 까실한, 아늑하면서도 서럽던 감촉이 온몸에 생생히 되돌아온다. 창문 좀 닫으라니까. 재채기를 크게 한 남편이 드디어 큰 소리를 지른다. 노란 한잎이 창문으로 가볍게 날아들었다. 나는 그제야 창을 닫고 돌아섰다. 남편은 신문에 날아와 앉은 은행잎을 먼지처럼 무심히 떨어내고 신문을 집어들다 말고 나를 쳐다본다. 부스스한 머리에 피곤한 눈. 문득 낯이라도 가리고 싶게 이 평범한 중년의 사나이가 낯설다. 원 사람도 일요일인데 늦잠 좀 잤기로써니 그렇게 해서 사람을 깨울 게 뭐람. 참 그렇군요. 아무 뜻도 없는 소리를 입속에서 웅얼거리며 그의 곁에 앉았다. 오늘 좀 푹 쉬면 좋으련만 훈이란 놈이 어디 가자고 또 졸라대지 않을까 몰라. 그는 서서히 나를 상식적인 그의 아내의 궤도로 끌어들인다. 나는 땅바닥에 떨어진 은행잎을 집어 코끝에 대고는 그의 어깨 너머로 신문의 활자를 훑었다. 문알 안에 고 오키도시 유작전 S회관에서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좀 전에 둔탁한 아픔을 느낀 자리가 날카롭게 쑤셔왔다. 오열이라든가 하다못해 신음이라든가 그런 아픔을 나눌 엄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온전한 나만의 깊은 슬픔.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가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낡았으니 깨끗이 헐어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있는 튼튼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고는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 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도 끝막음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와골에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꿋꿋이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 집을 설계하듯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쓸모있고 견고한 그러나 평범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다만 나는 뒤뜰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강하게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어울리지 않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 필요로 했다.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속 깊은 곳에 남겨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아픈 것이다. 오키도시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주면 뭘 해. 살아서는 개인전 한번 못 가져본 분을.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게 뭐예요.
남편은 신문을 접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다.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에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혐오스러움을 느꼈다. 아빠, 일어났어. 훈이란 녀석이 문을 빠끔히 열고 기웃대다가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아빠를 보더니 다름질쳐와 덥석 안긴다. 손에 사과를 안 들었을 뿐 불이 붉은 소년이다. 불이 붉은 소년뿐이랴. 눈매 고운 소녀도 있다. 누나는 아직 안 일어났니? 누나는 벌써 일어나서 세수까지 한걸. 그리고 나보고 아빠 깼나 보고 오랬어. 왜 아빠 깨는 것이 그렇게 궁금할까? 아빠. 이번 공일엔 꼭 어디 데리고 간대 놓고. 그랬던가. 꼭이라 그래 놓고 또 약속 안 지키려고. 다정한 부자다. 나는 우두커니 은행잎을 코에 댄 채 있을 리 없는 향기 같은 걸 더듬는다. 여보, 오늘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좀 나가야 체면이 서겠는데 어디가 좋을까? 글쎄요. 우수수 창너머로 나무들의 떨림만 보고도 나는 자꾸 그 소리를 듣는다. 방향이야 천천히 정하도록 하고 여보, 어서 준비를 하구려. 도시락도 좀 쌀까? 그래 엄마. 김밥 싸줘. 응? 내내 시들하게 듣고만 있던 내가 못마땅한지 훈이는 내 무릎으로 옮겨와 그 실팍한 궁둥이로 방아를 찧으며 조르기 시작한다. 그래. 엄마가 김밥 맛있게 싸줄게. 아빠하고 누나하고 그렇게 잘 다녀와요. 아니, 그럼 당신은 안 가겠단 말이오. 글쎄요, 그럴까 봐요. 그럼 나 혼자 호라비처럼 청승맞게 아이들을 몰고 다니란 말이야. 무슨 소리야. 그는 말도 안 된다는 얼굴로 쳐다본다.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서요. 어딜 혼자서. 오키도시 유작전에요. 나는 그 짧은 소리를 필요 이상으로 힘주어 말했기 때문에 훈이도 칭얼대기를 멈추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른들의 영문 모를 침묵에 움찔했던 훈이가 다시 아까보다 더욱 격렬하게 엉덩방아를 찢는다. 몰라. 엄마 때문에 다 망친다. 난 몰라. 건강한 몸부림이 내 무릎에 상쾌하다. 나는 훈이를 꼭 안으면서 와락 세찬 모정을 느낀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오키도시의 유작전을 봐야 한다는 내 갈망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훈아, 이리 온. 남편이 가라앉은 소리와는 반대로 좀 사납게 훈이를 자기 무릎으로 끌어갔다. 오늘은 아빠가 훈이하고 재미나게 놀아주지. 훈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지. 남편은 계속해서 칭얼대는 훈이를 용케도 계속해서 좋은 말로 달래고 있었다. 나는 덤덤히 그가 참는 모양을 지켜보다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침 식사는 너무 조용하고 좀 맛없게 진행되었다. 남편이 어떻게 타일렀는지 아이들은 시무룩해 있을 뿐 보채지는 않았다. 나는 새로 맞춘 실크 코트를 걸치고 은행나무 밑에서 잠시 서성댔다. 짙은 청색의 내 옷이 은행나무의 노란빛과 그지없이 화사한 조화를 이룬데 나는 만족했다. 같이 갈까봐. 문득 남편이 겸연쩍은 듯이 내 옆을 따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적당히 잘 달랬어. 우리 아이들이야 나 닮아서 다 순하니까. 될수록 혼자이고 싶었으나 나는 지금 그를 뿌리칠 수 있을 만큼 모질지 못하다. 하루쯤 아이들 보시면 어때서? 나도 그분의 그림이 보고 싶군. 그뿐이에요. 당신이 오늘은 좀 더 예뻐 보이는군. 고맙군요. 애수에간 화랑은 3층이었다. 숨차게 계단을 오르자마자 화랑 입구였고 나는 미처 화랑을 들어서기도 전에 입구를 통해 한 그루의 커다란 나목을 보았다. 나는 곧장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나무 옆을 두 여인이, 아이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 한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가뭄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슬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근심스러운 마음에는 봄의 향기가 애달프도록 절실하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에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게는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꿋꿋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나는 오키도시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목 곁을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을 뿐임을,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나무와 여인. 그 그림은 벌써 한 외국인의 소유로 돼 있었다. 나는 S회관을 나와 잠깐 멍한 상태로 있었다. 오랜 여행 끝에 낯선 역에 내린 듯한 피곤인지 절망인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나를 구했다. 어디서 차라도 한잔하고 쉬었다 갈까? 저기가 어때요? 나는 턱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덕수궁을 가리켰다. 덕수궁 안 은행의 낙엽은 한층 더 찬란했다. 우리는 은행나무 밑 벤치에 앉아서 황금빛 은행잎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뛰고 연인들이 거닐고 빛바랜 잔디에 쏟아지는 가을의 햇볕이 차라리 봄보다 따숩다. 아이들을 데려올 걸. 남편이 다시 나를 상식적인 세계로 끌어들인다. 빨간 풍선을 놓친 계집아이가 자지러지게 운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빠져들듯이 풍선이 멀어져 간다. 드디어 빨간 점을 놓치고만 나는 눈물이 솟도록 하늘의 푸름이 눈부시다.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뒤쫓았던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한박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에는 10년 전에 앳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랴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여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여인들의 짧은 입맞춤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에 주름진 곳에 입을 맞추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우수수 바람이 온다. 이미 낙엽을 끝낸 어린 나무들이 벌거숭이 몸을 애처롭게 떨며 서로의 가지를 비빈다. 그러나 그뿐 어린 나무들은 서로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마냥 떨고 있었다.